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리 인하 시기의 투자 전략 추석 특집으로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연휴 이후 굵직한 이벤트들이 또 산적해 있다 보니 과연 그 이벤트들을 잘 소화하면서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주요 변수부터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LS증권 염승환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굵직한 이슈를 살펴보다 보니 또 굵직한 두 분께서 오늘 나와 주셨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지표들, 사실 지표 발표 때마다 하나하나 예민하게 또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안 좋게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됐다가 또 양호하게 나오면 또 반등이 나왔다가 그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냐 연착륙이냐, 염승환 이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경기를 지켜보실까요? 일단 근데 뭐 침체 징후가 뭐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침체로 간다는 뭐 그런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 연착륙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경기라는 게 계속 뜨거울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식는데 지금은 지난 이제 코로나 이후 좀 과열됐던 미국 경기가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또 처음 겪다 보니까 시장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침체. 그러니까 그때도 7월에 고용 지표 보셨겠지만 사실 허리케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용이 좀 악화된 게 이번 8월에도 딱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기준이 좀 없다 보니까 시장이 한번 화들짝 놀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상화, 약간 연착륙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지표가 좀 안 좋으면 시장이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오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거지, 지금 경기 침체로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이렇게 만약에 경기 침체면 젠슨항 CEO가 그렇게 또 자신 있게 얘기할 리도 분명히 없을 거고, 또 지금 미국 은행들의 대출 태도도 예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경기가 좋지 않다면 그렇게 대출을 또 적극적으로 할 이유도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자꾸 침체 쪽으로 좀 약간 데이터들이 좀 일부 보이는 게,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 보면 설문조사하면 대선 때문에 투자를 좀 줄여야 되겠다. 좀 불확실하다. 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건 대선 이슈지 경기 침체랑은 또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많은 이제 데이터를 보면 연착륙에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에 대한 둔화가 확인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뚜렷한 신호는 아직까지 확인은 되고 있지 않고, 확실히 화랑기에서 조금씩 둔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를 소화하는 좀 변동성, 혼란스러운 시장이지만 연착륙에 또 무게를 더 주셨습니다. 자, 우리 연휴 이후에 또 9월 FOMC 회의 결과를 바로 이제 맞닥뜨리게 될 텐데, 50bp 인하냐 25bp 인하냐, 패드워치 확률은 계속해서 뭐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의 관전 포인트, 금리 인하 속도뿐만 아니라 과연 경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면서 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 나올 수 있을지, 그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노근창 센터장님은 어떻게 또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저희도 사실 뭐 어제 또 B컷 가능성이 다시 또 높아졌고요. 8월 CPI가 이제 2.5% 나오면서 베이비컷으로 또 많이 비중이 올라갔다가 또 하루 만에 또 B컷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7월 그 실업률, 그리고 8월 달 지표, 뭐 PMI 제조업 지표 이거 보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주식시장이 상당히 급락도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B컷 하는 거에 대한 심리적 준비도 좀 시장이 내성이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희 하우스 뷰는 아직은 뭐 25bp로 저희 하우스는 보고 있지만, 설령 B컷을 하더라도 이제 뭐 우리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방적 차원의 어쨌든 금리 인하를 이제 50bp 한다고 설명을 잘하면 오히려 시장은 안도할 수도 있습니다. 연준이 경기 둔화가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을 방치했다가 후행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미 두 번이나 흔들렸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금리,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뭐 미국 주식시장 전부 다 이게 시장과의 밀당이거든요. 밀당이 지금 두 번이나 이미 진행해서 우리 B컷 하면 경기 침체 오면 주식시장 되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의 밀당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부터는 B컷을 하더라도 저는 시장에 주는 충격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도 있다. 다만 우리 염 이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저는 사실은 지금은 선거 전에 뭐 투자자도 위험 자산을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업들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멕시코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제재를 하면 네. 사실 투자 자체를 지금 다 보류를 해야 됩니다. 아메리카에 투자를 해야 될지 니어쇼링을 해야 될지 네. 그 고민도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선 전에는 주식시장이 의미 있게 오르기 힘들고 그래서 위험 자산을 줄이고 싶었던 분들한테 이 경기 둔화를 경기 침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가지고 네. 좀 매도의 빌미를 만들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2번 정도 이제 프라이싱이 됐기 때문에 네. 저희는 내성이 생겨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비컷을 하더라도 충격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25bp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하나 50bp를 인하하더라도 일단 파월 의장이 어떤 좀 안도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느끼는 충격을 좀 최소화해주지 않을까 하는 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염이사님께서는 또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도 이제 센터님 의견에 거의 이제 다 동의를 하는 네네. 편인데,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제 25bp 가능성을 높게 보긴 했는데, 사실 오늘 또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한마디 했잖아요. 네. 그 기사를 썼죠. 근데 이제 그분이 굳이 왜 예전에 계시던 연준 위원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50pp 얘기를 꺼내고 있을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연준 위원들은 말을 할 수 없는 침묵 기간이기 때문에 50pp를 하고 싶으면 뭔가 먼저 소통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은 지금 25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50을 먼저 이게 아무 소통 없이 그냥 갑자기 해버리면 네. 시장이 사실 좀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럼 오히려 이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래서 일단 과거에도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연준의 비정식적인 어떤 대변인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나왔는데 그런 기사를 썼다는 건 저는 좀 뭔가 좀 표현이 그렇죠. 냄새가 좀 난다. 힌트를 준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50pp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높아졌고 아까 이제 센터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시장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은 크게 없을 것 같다. 오히려 50pp를 또 시장이 또 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50pp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장에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휴 임박하면서 사실 50bp 인하 가능성이 또 급격하게 높아졌다 보니 50bp를 인하했을 때 과연 시장에 받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예방 차원에서의 힌트를 줬던 데 따른 시장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마음가짐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좀 잘 소화를 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즘 원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번엔 또 AI 거품론 반도체 쪽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I에 대해서는 뭐 선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투자 대비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수익성 의구심도 있고 그러면서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엔비디아는 빠져도 회복력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또 그렇지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마이크론의 경우에도 뭐 HBM 공급 과잉이다, 반도체 가격 하락이다,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타격을 받았다 보니 이제 AI 반도체 그리고 넘어서 이제 레거시 쪽까지 눈높이가 낮아지는 이 우려감을 과연 어느 정도의 변동성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다시금 AI 그리고 반도체가 이 주도적인 힘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범용 반도체가 왜 나빴냐를 보면 네. 기본적으로 경기가 어쨌든 고금리 고물가에서 전자제품이 소비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메모리 가격이 오른 것도 뭐 AI 관련된 HBM도 있지만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이 오른 거지 출하량이 증가한 거는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AI가 정말 중요한 게 나머지 캐파를 잡아먹어 버리거든요. 네. HBM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블랙엘이 이번에 어쨌든 뭐 8월부터 지연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실적 발표하면서 AI 투자를 해보니 막상 ROE가 당장 안 올라온다. 그렇게 구글 CEO가 불면 소리를 좀 네. 하긴 했죠. 그렇지만 이런 거는 그냥 뭐 핑계거리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전력 공급도 좀 한계가 있고 여기에 지금은 이제 빅테크들이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 주체가 한 40%가 빅테크고 나머지가 통신사, 일반 기업 네. 그리고 소버린 AI라고 국가 단체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빅테크들은 좀 학습용 GPU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출시가 지연되면 실제로 이제 AI 거품론 얘기하는데 투자할 GPU가 출시가 늦어지면 투자가 뭐 본의 아니게 늦어져 버리잖아요. 네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원래 그
설령 뭐 AI가 당장 가성비가 안 나오고 당장 ROE가 안 나와도 그래도 우리는 투자해야 된다는 게 스탠스였지만 실제로 투자하려고 기다렸는데 지연이 그 핵심 돼버리고. 제품이 네. 안 나와버리면 자연스럽게 투자가 지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투자의 센티멘트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인프라 단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30-40% 정도 투자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게 교체하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트래픽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매개 변수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AI 데이터 센터도 계속해서 3-4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론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반 기업들도 AI가 없던 기업들도 뭐 NIM이라는 엔비디아 서비스를 쓰면 추론치만 사면 다 이제 AI 기업이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단의 AI,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온 디바이스 AI는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지금 구현되지 하드웨어적으로는 시키는 회사가 없지만 네. 향후에는 저는 2년 뒤에는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AI 거품론을 얘기하는 거는 네. 좀 너무 시기상조라고 저는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명 가는 과정에서의 성장통이 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블랙의 출시 지연에 대한 이슈까지 겹치다 보니 투심이 급격하게 위축되긴 했습니다만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듯이 조정받은 그럼 이제 반도체주에 대한 단기적인 이제 주가의 흐름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연일 하락하다가 낙폭과대 반등을 살짝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연속적인 힘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보다 국내 업체들에서는 걱정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반등 나오면 비중을 단기적으로 좀 줄여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도 많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중장기적인 성장은 여전하니 길게 봤을 때 여전히 매수 유효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단기적인 변동성이 버티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죠. 이게 8만 전자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과 얼마 만에 다시 6만 전자 안 볼 줄 알았는데 네. 다시 오니까 많은 분들이 허탈해하시고 참 삼성전자가 주가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굴욕 상태죠. 사실 뭐 하이닉스에 비해서도 HBM 많이 밀려버렸고 TSMC 얘기도 자꾸 이제 비교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뭐 저기 그 테일러 공장인가요? 네, 텍사스에 있는 거기도 이제 뭐 인력 좀 감축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총체적 난국이라는 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하면은 이게 진짜 상황이 안 좋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결국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근본은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질 게 보인다면 오히려 저는 또 사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그냥 온갖 삼성전자의 악재로 다 도배만 네.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수요 공급 이슈로 딱 따지고 보면 아까 이제 센터장님 말씀대로 수요 쪽에서 전통 반도체가 생각보다 그냥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PC나 노트북이 팔려야 되는데 네. AI가 들어가도 안 팔리고 그래서 이거를 푸는 방법은 애플의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잖아요. 어쨌든 애플 스마트폰 또 폴더블 폴 중에 화웨이가 이게 3번 접는 거 네네. 내놨더라고요. 그게 예상보다 일단 잘 팔리면 일단 수요는 우려보다는 조금 이제 기대가 생기겠죠. 네. 그게 또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아예 안 된다는 식으로 빠졌으니까 저는 뭐 더 나쁠 건 없다. 근데 기대할 건 생겼다. 그리고 공급은 자꾸 뭐 오늘도 보니까 마이크론 빠진 이유가 내년에 뭐 HBM 공급 강행 온다. 막 네네. 이렇게 뭐 얘기들이 뭐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사실 지금 HBM은 맞춤형이라 공급 강행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 또 지금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도 지난 2-3년을 굉장히 혹독하게 겪어왔잖아요. 삼성도. 네. 오죽하면 감산을 했겠어요. 사실은. 자존심을 줬고. 그랬는데 또 좀 좋아진다고 증산을 막 한다?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아 네. 보여요. 근데 지금 시장은 그걸 안 믿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급도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우려인데 근데 이거는 확인할 방법은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쁠 거는 저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빠지는 이유 중에 또 결정타가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아요. 지금도 엄청나게 파는 것 같은데 파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경기 둔화는 저도 언제 좋아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침체 기간은 맞는데 중국도 뭐 언젠가는 또 부양하지 않을까요? 뭐 그걸 좀 기대하고 있고 다만 미국 경기는 침체는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인데 그동안 좋았던 미국 경기가 꺾이니까 이거 반도체 수요도 또 줄겠지.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냥 그 좀 안 좋게 좀 해석을 그냥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위험자산 회피하느라고 아까 센터장님 말씀대로 뭐 대선 전에 뭐 위험자산 줄이고 이제 거기에 또 한국 주식에서는 올해 제일 많이 산 게 삼성전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팔 때 이렇게 삼성전자 비중이 맞아요. 높다 보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 굳이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팔아야 될 이유는 아니라고 봐요. 네.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이런 이슈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버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근장 센터장님께서는 삼성전자를 또 어떤 시각으로 보실까요? 예, 저희도 참 많이 안타깝네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여미사님이 얘기한 대로 이제 어차피 삼성전자를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는 분들은 항상 정말 역발상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대표적으로 2023년에도 주가가 5만 1,000원 빠질 때 더 빠진다, 5만 원 깨진다 그렇게 뭐 우려하는 분도 있었고, 왜냐하면 작년에 그 정도로 적자 날 거라고 사실 어느 시장 참여자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등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마켓을 센싱하면서 공급 계획을 잡을 거라고 봤는데 1등 기업도 속절없이 대규모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1,000원에서는 반등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PBR 한 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하지만 액분 전에 40만 원에서 PBR 한 배가 이제 금융위기 때도 40만 원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했어요. 액분 전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59,500원이 PBR 한 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저희는 순정으로 영업이익을 보기 때문에 2025년인 PBR 한 배가 6만 5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6만 원 초중반에서 저는 바닥은 잡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삼성전자 아쉬운 거는 뭐 저도 오늘 뭐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보고서도 냈고 오늘 하이닉스 보고서도 냈지만 하이닉스는 사실 환율 말고는 특별하게 악재가 없어요. 환율이 2분기보다는 지금 조금은 덜 강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저희가 뭐 7조 정도 받다가 6조 후반이니까 거의 뭐 실적 조정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5.5조보다 이익이 많이 늘잖아요. 6조 후반만 나오더라도.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이익이 가미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가미 가능성이 뭐 비즈니스보다는 그런 성과급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을 왜 이번 분기에 이렇게 많이 반영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은 좀 회사 내부적인,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커플링 해야지 같이 가지 디커플링 해버리면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번 일회성 비용이 정말 이번 분기에만 좀 적용되는 거였고 다음 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비용 구조로 간다. 그런 얘기를 시장이랑 소통을 해주면 저는 반등 시기가 빨라질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시점이 확정 실적 나올 때거든요. 잠정 실적 나올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3분기 확정 실적이 나올 쯤이 삼성전자의 이런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반전의 시점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리고 그 시점이 이제 미국 대선도 얼마 안 남았을 거고 11월 5일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엘이 지금은 뭐 원래 칩넷 제품과 그 싱글 다이 제품이 있는데 칩넷 제품은 내년 1분기 이제 출시로까지 우려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제품을 교정을 해서 연내 나온 가능성도 좀 대만 쪽에서는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11월부터는 좀 분위기 반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정말 일회성 요인이었다면 또 어차피 우리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지금 설비 투자를 좀 하지만 이게 이제 2025년 공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램프업 리드 타임이 이제 2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캐파를 갖고 있는 회사는 여전히 삼성밖에 없거든요. 의미 있게. 그래서 2025년에는 캐파만 가지고도 저희는 뭐 이익 성장을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업황이 수요가 너무 침체되면 그것도 만만치는 않겠지만 저희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 있고 여전히 또 블랙일이 나오면 HBM이 또 많이 잡아먹는데 근데 이 HBM을 범용 디램을 만드는 웨이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HBM을 많이 만들어 버리면 범용 디램도 공급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이 모든 게 한마디로 말해서 탄착점이 11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 확정 실적 얘기하면서 이제 뭐 그런 일회성 비용에 대한 소통.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갈 거고 불확실성이 제거될 거고 그다음에 블랙에도 연말 정도 나온다면 저는 뭐 갑자기 어두운 시각이 갑자기 또 장밋빛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곡점을 잡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 하단에 대한 믿음이죠. 반도체 주식은 저 PR에 사가지고 아니면 그러니까 고 PR에 사야 됩니다. 참고로. 그렇지만 PBR은 저 PBR에 사야 돼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그 이후에는 ROE가 개선되려는 기대감이 있을 때도 주가는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PBR 한 배 근처까지 왔다는 거는 이제 그 역사적으로 저 PBR 한 배에서
손해본 투자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는 항상 역발상으로 안 좋을 때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럼 여미사님께서는 반도체 주가 반전의 좀 시점을 언제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 주요 그래도 포인트를. 이제 가장 이제 FMC가 이제 추석 끝나고 열리니까 그때 이제 어쨌든 50pp를 만약에 인하를 해주면 어쨌든 이제 그 시차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몇 달 후에는 경기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FMC에서 50pp 인하하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다음 주에 마이크론이 9월 26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적 발표를. 그래서 네. 그때 아마 실적 발표에서 항상 먼저 얘기하는데 좀 참고하실 건 마이크론은 CEO가 항상 좀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좀 가리셔야 되겠지만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오늘 한 외국계 증권사에서 마이크론을 굉장히 좀 안 좋게 좀 보고서 썼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26일 날 CEO가 언급을 해주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좀 잘못됐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1차적으로 거기서 CEO가 좀 시장과 잘 소통하는 얘기를 해준다면 당연히 뭐 삼성 하이닉스도 같이 그 같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네. 다 같이 한번 먼저 반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9월 26일이 좀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마이크론의 실적이 네, 또 생각하고 주요 단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노문찬 센터장님께서는 미국 대선도 있고 삼성전자 이제 확정 실적 발표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블랙엘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럼 블랙엘의 계속 지연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다 보니 출시가 된다면 확실히 다시 이런 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로 큰 영향력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블랙웰이 지금 기존 칩넷 버전에서 이제 싱글 다이 버전과 그다음에 칩넷 버전 두 버전이 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고객층이 지금 분화가 돼 버렸습니다. 싱글 다이 버전은 통신사하고 일반 기업들이 네. 나한테는 그 정도 칩이면 충분해. 기존에 하퍼가 800억 개 트랜지스터인데 싱글 다이 블랙웰은 1,040억 개 트랜지스터라서 네.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고 반면에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훨씬 더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이제 블랙웰 기존 칩넷 제품이 나오면 투자를 많이 할 생각인데 만약에 두 제품이 연말에 둘 다 나와버리면 네. 뭐 계층적으로 다 같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블랙웰 싱글 다이는 이제 HBM 12단 2가 붙어 있고요. HBM 3 12단이 붙어 있고 기존 제품은 이제 HBM 8단이 붙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오히려 디테일하게 다 같이 투자가 같이 일어날 것 같고 그것만큼 네. 또 기존 범용 디램 캐파를 잠시 가기 때문에 저는 뭐 블랙웰이 네. 연내. 연내만 나고 결국 블랙웰 타이밍이 이제 모든 거에 물꼰 것 같아요. 내년 1분기까지도 지연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주가에서 이제 흡수를 하고 기간 조정이 좀 더 있을 수 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뭐 TSMC도 뭐 매일 야근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연내를 좀 기대해봐야 예, 되겠네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지연을 얘기했던 분이 갑자기 이번 주부터 연내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네. 지연을 얘기했던 분이 4월 달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 내용을. 그러니까 젠슨항보다도 더 비관적으로 보다가 근데 지금은 또 반전 얘기를 해서 네. 한번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면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이것도 챙겨봐야 됩니까? 근데 반독점은 사실 뭐 구체화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증빙을 서로 해야 되고 그리고 반독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제품 가격을 인하해 가지고 마켓 쉐어를 높일 네. 때 보통 그게 걸리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제품은 다 줄 서서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고객들이 돈을 비싸게 지불하고 사고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데 과연 네. 그 반독점의 지지랑 그게 매칭이 되는 이슈인지 참 헷갈립니다.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반독점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 따지면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든 인텔이든 맨날 반독점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네. 않거든요. 고객들이 그 제품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거를 공급하는 기업이 독점적 기회를 남용해서 다른 기업을 제압을 했다. 네. 그러면 걸립니다. 근데 그런 제압할 상대가 없었던 게 공급 경쟁자가 네. 없었거든요. 증빙이 또 쉽지가 않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일단 좀 내려놓고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의 향방에 따라서 굵직한 이슈들과 함께 변수도 쭉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로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봤을 때 지금 유독 외국인의 강한 매물과 함께 삼성전자가 날카로운 하락을 보였다 보니 우리 시장의 답답함을 다 떠안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시장이 계속해서 방향성이 없잖아요. 4분기 시장에 대해서는 뭐 조금씩 풀릴 수 있는 기대도 짚어주시고 많이 그 악재를 반영한 자리라고는 하셨지만
사실 어디에서 반등이 제대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막막하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 특징이 뭔가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또 굉장히 빨리 오르는 습성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뭔가 불투명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분명히 좀 시간이 지나서 쌀 때 사두면 나아질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게 보인다면 좀 지겨워도 그럴 때 분할 매수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승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증시도 좀 비슷하다 봅니다. 지금이야 좀 안개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선 전까지 미국 증시라고 해서 뭐 크게 여기서 급등하긴 또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라든가 경기 뭐 둔화냐 이런 거 가지고도 계속 좀 논쟁들은 한두 달 더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엔비디아가 어쨌든 젠슨왕 말 한마디에 또 살아났지만 네. 또 비관론자들 되게 많거든요. AI 뭐 거품이다, 뭐 수익화 언제 할 거냐, 계속 또 공격들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한두 번의 또 실적 발표도 또 겪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결국엔 좀 이 대선 전까지는 뭐 박스권 장세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은 박스권 장세 저는 좀 하단부로 보니까 여기서는 좀 물린다 하더라도 계속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네. 그런 시점이고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좀 안개가 걷히면 뭐 우리나라 또 금투세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 네. 그런 것들이 우호적으로 만약에 바뀌면 갑자기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좀 줄이는 거죠. 그렇게 또 좋아졌을 때는. 네네. 그래서 지금은 4분기에는 저는 어쨌든 11월, 12월장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세금 문제만 조금 이제 개인 투자를 원하시는 대로만 잘 풀린다면 네. 11월, 12월장이 좀 열릴 것 같은데 이제 그럴 때 난 좋아진 거 확인하고 사야지보다는 한국 증시는 확인하면 항상 늦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럴 때 오히려 비중을 줄인다는 생각으로 지금은 너무 괴롭죠. 이게 주식 살려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짜증나고 힘든 좀 장인데 저는 좀 늘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렇게 보는 배경이 요즘에 뭐 금리도 어쨌든 낮아지고 지금 유가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네. 이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서 지금은 악재로 해석되지만 사실 금리 인하랑 유가 하락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정말 좋은 조합이거든요. 비용을 다 줄여버리는 네. 조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은 나중에라도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좀 너무 두려움은 갖지 말자. 예, 네. 좀 짜증을 견뎌낼 인내는 네.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워낙 비관론이 팽배하다 보니까 우호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요인들마저 우리가 외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짚어주셨다시피 박스권 뭐 하단 부분에서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고 역시나 뭐 상단 또한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의 반등을 기대하는 시장에 대한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요 이벤트인 미국 대선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대선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정말 누가 될지 알 수가 없죠. 예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여론조사 뭐 지지율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해리스 트레이드냐 트럼프 트레이드냐 관심은 뭐 분분하기는 합니다만 그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예전에 8년 전에 당선됐을 때는 누구도 예측을 못했고 워낙 이제 불확실성이 큰 사람이니까 이제 시장이 그때 한번 놀랬었죠. 근데 결국 4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미국 증시도 많이 올랐고 결국에 어쨌든 경제는 계속 탄탄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해리스는 거의 바이든과 정책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되더라도 그렇게 저는 큰 불확실성은 아니다. 미국을 봤을 때는. 그리고 공통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는 계속 이어질 거고 하기 때문에 큰 불확실성은 아닌데 다만 정책적으로는 뭐 관세를 뭐 세게 부과하겠다, 뭐 친환경은 어떻게 하겠다 이게 좀 다르니까 아까 이제 센터장님 말씀대로 대선 전에 거기에 민감한 기업들은 투자를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대선 전까지의 좀 불확실성은 좀 일부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뭐 누가 되든 간에 저는 뭐 미국 증시가 뭐 금리 인하 사이클을 잘 딛고 경기가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계속 순항할 거로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너무 거기에 몰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미국 대통령의 이게 성향에 따라서 어쨌든 한국 경제는 좀 그렇죠.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고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부정적인 게 사실 좀 많긴 많아요. 뭐 관세 부과나 이런 좀 정책 불확실성, IRA 투자 많이 해놨는데 그것도 되돌릴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근데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이분이 되면 유가는 확실히 잡아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가는 확실히 낮아지겠죠. 그러면 또 이거는 기업들한테는 또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또 명가함은 있는 것 같고 또 해리스 부통령이 되면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냥 정책 연속성이 계속 이어지니까 불확실성 자체가 좀 제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런 불확실성,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을 네. 안고 10월 말까지 가는 그런 좀 약간의 변동성 장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됐다 안 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미국 대선이라는 결정을 앞둔 그 불확실성으로 네. 인해서 시장을 좀 억누르는 요인으로, 그러니까 결국 그때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는 혹시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업종으로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가 뭐 해리스 같은 경우 지금과 이제 뭐 비슷한 기조일 테지만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칩포 동맹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또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봐도 뭐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시작됐고 그때 또 대표적인 타겟이 다 반도체와 관련된 네. IT 기업들이었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더 강화가 되면 됐지. 그리고 우리 해리스가 되더라도 반도체는 더 완화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뭐 누가 되든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대중관계는 계속해서 경색이 이어질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세계 경제 관점에서 어차피 전자제품도 다 세계 경제 수요에 연동되는데 뭐 트럼프가 됐을 때는 그냥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잖아요. 언제 불확실성이 이건 상식적인 상황인데 갑자기 그걸 불확실성으로 만드는 재주가 돌발 상황이 있는 많아서. 네. 그런 재주가 있는 분이고 해리스는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의 설비 투자든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뭐 설비 투자든 아니면 기업들의 전체적인 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밸류에이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위험 자산을 선호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같이 올라갈 수 있다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큰 그림에서 당연히 답은 네. 드렸습니다. 맞네요. 네. 예측 가능하냐, 돌발 상황이냐, 이에 따른 네. 투자에 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인트를 둔다면, 네, 반도체에 있어서는 또 네. 그 흐름을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지금 주요 이슈,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반도체 걱정까지 우리가 쭉 풀어봤잖아요. 그 주요 이벤트 미국 대선까지. 그럼 이것을 앞두고 좀 전략을 세워본다면 주요 업종과 또 어디에 또 포인트를 맞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뭐 대선 전까지 계속 좀 주도주는 바이오 같아요. 바이오가 사실 누가 돼도 바이오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은 또 그림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이 유한양의 FDA 승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벤트 또 얼마 전에 생물보안법이 또 그 미국 하원을 또 통과했기 네.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정책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를 앞설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종은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이오주들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고 또 오늘 조선주가 급등하는데 네. 조선방산도 결국엔 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수혜주라고 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두 업종도 이게 뭐 대선과 상관없이도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바라볼 업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증시가 만약에 지금 박스권 하단인데 어떤 이제 불확실성이 제고돼서 한번 급하게 반등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 주역은 또 낙폭과대주가 될 거기 때문에 반도체. 네, 네. 반도체나 2차전지 뭐 네. 같이 다 한 번씩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도주 되려면 좀 시간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낙폭과대 순환주로 보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업 지수 또 추석 끝나고 발표한다고 네. 하니까 역시 좀 고배당주들 거기서 뭐 자동차나 증권 업종 이렇게 좀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 또 우리가 또 시장 안에서 4분기에 주목할 만한 업종 또 중심으로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근창 센터장님은 또 4분기 전략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4분기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번에 이제 많이 저희도 뭐 8월, 9월 계속 저희도 내부 회의가 많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제 코스피를 볼 때 물론 이제 좋은 기업을 잘 사야 되지만 또 지수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트레이딩 PBR로 봤을 때 0.85배가 2분기까지 실적 나온 거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한 2,85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0.85배를 하면 한 2,440 정도 되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전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그렇게 트레이딩 PBR 0.85배 이하로 떨어질 만큼 그 정도로 어둡냐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그 2,500 아래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 왜냐하면 대선에 따라서 또 순간적인 센티멘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2,500포인트에서 하방 경직성을 좀 지켜보면서 2025년에 좀 좋아질 업종보다도
기업을 잘 보는 전략이 네.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업종 안에서도 종목 중심으로의 예. 네,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 지금 하방 지지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만큼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참 힘들었지만 연휴 이후 불확실성이 큰 4분기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말씀해 주신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특집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 그리고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